이번 얘기로 우리나라도 연일 화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글로벌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해리스 후보의 기세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런 박빙의 승부가 될지 바이든 후보가 사퇴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네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7월 13일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 이때 거의 트럼프는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했습니다. 네네. 이 역대 대선을 보면은요. 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대통령, 대표적으로 우리 로널드 레이건 될 수 있겠죠. 네. 레이건 재선 때 보면은요. 2개의 지역 빼고는 다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게다가 어땠냐면 바이든 어땠습니까? TV 토론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트럼프의 공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 저 치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지만 근데 계속 나 후보 사퇴 안 한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상황이 확 바뀐 것이죠. 처음에 해리스 등장했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나았어요. 한 네네. 2%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네네. 자, 거의 한 2주, 3주 지난 다음에 한 8월 중순 정도, 8월 18일 정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되려 해리스가 4%를 역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바뀌는 것 아니냐, 결국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네네. 그래도 처음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거론됐을 때는 여론은 그냥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리스가 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그런데 해리스가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바이든 사퇴 이후 딱 열흘 동안에 무려 230만 명이 해리스를 지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 뭐냐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바이든이 적합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든 이외의 인원은 누구든 괜찮다. 특히나 뭐 해리스 어떻게 보면은 뭐 여성의 뭐 이렇게 유색 인종에 분명히 불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되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 모이는 것이요. 야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2억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네네.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에는 한 4,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640억,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해리스에 그만큼 돈이 모였다. 이거는 원래 어디든 마찬가지로 가능성 있는데 베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잠재력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한 건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 동안 불과 열흘 동안에 2,700억이 기부가 됐다. 그다음에 그것도 어떤 부자들이 크게 기부한 게 아니고 소액 기부로 그렇게 돈이 모였다. 이거는 없던 지지층이 새로 생겨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없던 지지층이 생겨났다기보단 기존의 소수였던 지지층이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 지금 급격한 인구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소위 대전환론이 얘기가 될 만큼 백인 인구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7.8%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유색인종 히스패닉이 한 9%였던 게 거의 18%, 20% 가까이 늘어났고 흑인 11%, 12% 계속 유지가 되고 아시안이 한 3% 미만이었던 게 6%까지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급격히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인원들이 그 해리스의 지지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인구조사 센서스를 시작한 게 1790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건데
백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백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제 1990년대 한 75% 되던 백인층이 네네. 60% 지금은 60% 미만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당연히 표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백인만을 바라봐서는 이 당선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인 후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 무조건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러한 그 인구 분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네네. 아무리 민주당이 유색인종과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거기지만은요. 중도층 해당하는 다수의 중도층에 해당하는 백인들을 이쪽으로 편입시키지 않으면은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아버지가 흑인이잖아요. 그 자메이카, 자메이카계 맞습니다. 흑인이고 어머니는 또 인도계. 인도계이고 그렇죠. 이러한 그 뭐 혈통이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전통적인 백인 계층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백인 부통령 후보 팀월즈 아니겠습니까? 팀월즈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팀월즈도 상당히 사실은 젊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은요. 네네. 60세고요. 해리스가 59세죠. 그렇죠? 자, 근데 보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 동네 백인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무려 24년을 네네. 주방위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전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군대 밥을 많이 드신 주임 원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네. 실제 이제 전역은 상사로 전역하셨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사하시면서 미식축구 풋볼 코치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전형적인 미국 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출신도요 네브라스카 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트럼프 지지할 만한 사람이 많은 네. 그런 지역인데 자 이런 사람이 이런 백인 후보가 진보의 색을 가지고 굉장히 접근을 한다. 네네. 그것도 굉장히 말도 굉장히 입으로 온건합니다. 이렇게 트럼프나 이쪽처럼 날서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진영 보고 있으면요, 벤스 같은 후보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말하는 게 트럼프보다 더해요. 네네. 더 논쟁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려 이렇게 팀월스와 같은 이런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영입을 함으로써 사실은 훨씬 더 백인층의 건전한 백인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팀월스 부통령 후보가 해리스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종 외에 트럼프와 또 하나의 차이점이 해리스가 여성이란 점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이라고 하는 점이 강점이 될까요? 아니면 약점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걸 분면을 좀 잘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백인층이 뭐 거의 60%가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럼 그 여성 안에서 얼만큼 많은 지지를 끌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 보면요, 해리스의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가 58%라고 그래요. 네네. 트럼프 42%에 불과하고요. 어.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낙태 문제 때문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 우리는 낙태권, 뭐 미국에는 임신 중지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보션 라이트. 자, 이게 1973년 그 로데 웨이드 판결에 의해서 야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자기 결정해서 마음대로 이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트럼프가 뽑아놓은 대법관들에 의해서 뒤집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자 이게 당장 공화당 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당장 뭐 이 보궐선거 같은 거 하면 공화당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결국 그 상당 부분이 이런 이 어버션 라이트, 임신 중지권 문제에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결국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끌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유리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여성이니까 더 부각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신 중지권. 우리식으로 하면 뭐 낙태 문제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미국은 임신 중지권이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으로 기본권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치하에서 그게 이제 바뀌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리스한테 이 이슈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결국은 여성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요. 이게 단순히 뭐 그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접근을 한다면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트럼프도 이게 불리해지니까 이 어보션 라이트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슬슬 바꾸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해리스의 가장 큰 무기, 트럼프를 상대하는 해리스의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솔직한 언니라고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한 팬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게 트럼프가 네네. 바이든과 이렇게 대결할 때 보면요 77세의 트럼프가 81세의 바이든을 보고 너무 늙었다 문제가 많다 대통령 형님은 수행 못한다.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수행 못한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격하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59세의 해리스가 이제 77세의 그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 너무 늙었다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한 공격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이런 특히 젊은 층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 바이든 때문에 떠나갔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들이 돌아오면은 이거는 뭐 해리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거의 한 20년 정도 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핵심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과연 미국에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나? 왜 그러냐면은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리천장이 아닌가. 여태까지 미국에 흑인 대통령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성 대통령은 그 유명했던 힐러리도 실패를 했는데 과연 힐러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해리스가 이런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기 전에 해리스보다는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부인했던 미셸 오바마가 훨씬 더 좋은 후보가 아니겠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랬었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보면은 사실은 그 지지난 대선에서 그 반드시 그 뭐라고 그럴까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런 거죠. 힐러리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적인 투표수는 더 많이 힐러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네네. 다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 때문에 진 거고요. 그다음에 힐러리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비호감의 캐릭터였다. 즉 약간 미국인들에게 똑똑한 악녀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은 호감을 사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감도 크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적대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감도 별로 없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캐릭터를 빌드업해 나가냐의 문제고 지금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리스와 트럼프는 안보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보 기조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이 뭐냐면은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 공화당의 안보 기조는 뭐냐면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소위 양자 관계에서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우위에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내겠다라는 방법이고 특히나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까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테니까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도와. 그 다음에 뭐 너희 동맹이 갖고 있는 안보적인 문제들, 야,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핵 위협까지는 못하게 해줄게. 네네. 그런데 재래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되려 우리를 도와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토라든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사실 굉장히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경우에 동맹이 취약해질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이미 보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요. 그 트럼프가 일기 집권할 때 독일이 방위 분담금 덜 낸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독일에서 주동 미군 뺀다고 사실 거의 빼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된 건데 네. 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자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맹 질서를 굉장히 중시를 해왔던 것이 민주당 보수비였고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정통적인 정치 세력들은 동맹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맹 안보 자체를 싸그리 무시하고 네. 그냥 우리는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사실은 해리스 진영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맹 안보를 그대로 끌고 가서 동맹의 가치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켜줘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네. 역시 미국이 힘이 겨운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만큼 미국에게 안보를 기대는 것은 어려워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SMA가 문제가 되잖아요. 방위 분담금. 이게 이제 돈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SMA 자금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뭐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일기 때 네네. 5배 올리겠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어느 연설 가면요. 5배가 뭐냐, 10배를 왜 10배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결국은 뭐 이런 방위 분담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 한국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돈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를 미국이 가서 지켜주냐. 네네. 그럼 최소한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자,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상당한 오해에서 바탕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에게는 상당히 통하는 어젠다가 된 것이고 네네. 이것이 국가 안보에 반영이 될 경우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SMA 같은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미국은 원래는 미국의 정통적 정치 세력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저 독재자에 대한 그 혐오감을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네네.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걸 깔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공화당 그 대권 수락연설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핵만이 가진 사람하고 친해져서 나쁠 게 없다. 나는 김정은과 친하게 지낸다. 자, 이거는 사실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동맹의 대통령 후보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네. 정도로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는 나는 그 김정은과 같은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걸 입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 폭군 독재자 비위 안 맞추겠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민주당의 스탠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정통적인 안보통들의 스탠스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자 이게 비핵화의 협상이 아니라 다시 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시작돼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해버리는 형태로 해서 이게 굳어지게 될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네네. 자 이제 그것을 사실 이전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 트럼프 일기 때는 여러 가지 그 보수의 그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뭐 엑시스 오브 어덜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 수많은 노련한 정치인들이 이걸 막았습니다만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았습니다만은 네네. 트럼프 2기 때는 전부 다 이런 인사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전부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미북 협상이 일어나면은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리스가 출마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9월 초까지 해리스한테 그 답지된 후원금이 무려 7,100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유력한 인사들 한 200여 명이 민주당의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리스한테 남은 시험대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해리스는 검증된 후보가 아닙니다. 네네. 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자기가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에게 물려받은 형식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이 증명할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가 바로 대선 TV 토론입니다. 네네. 여기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똑바로 대응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입증한다면은 대선에 거의 확실해 대선의 그 뭐랄까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네. 이 TV 토론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TV 토론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결국은 TV를 통해서 그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으니까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막판에 또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제 트럼프 한 명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은 한미 안보 다 잘 돌아가고 좋은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보 역량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진영에서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재래식 억제를 동맹국이 더 많이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기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한미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나가고 미국이 특히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때다. 그저 뭐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상당히 나이브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 박사님은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글로벌리 이름난 안보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 해리스 캠프도 그렇고 예. 트럼프 캠프도 그렇고 예. 그 안보 자문위원으로 굉장히 탐낼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예. 그 캠프 쪽에서 예. 그 제안이 온다면 예. 해리스 캠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 캠프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도 갈 생각은 없고요. 네네. 안 갈 곳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캠프는 절대로 안 갑니다. 아 트럼프 캠프는 안 간다.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에스키서라고 얘기하는 그 이렇게 사람들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트럼프 캠프로는 안 가는데 해리스 캠프로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뭐 도와는 드리겠죠. 뭐 네네. 캠프를 어디 갑니까? 어쨌든 미국 대선이 언제죠? 11월 15일, 11월 9일인가요? 어쨌든 예. 11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양 박사님 계속 출연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 나와주셨고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